살인의 시작. 1978년 1월 23일 월요일 세크라멘토 북부의 한 도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24세의 트럭 운전수 데이비드 월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근무를 마치고 저녁 6시쯤 집에 도착을 하게 된다. 평소 때라면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 테리가 그를 반겨주었을 텐데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아내 테리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순간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아내 테리는 가슴부터 복부까지 칼로 그어져 상처 부위가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장기가 쏟아져 나와 있었는데 그 장기들을 잘라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범인은 피해자의 피를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남겼으며 테리의 입에는 동물의 배설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 테리는 임신 3개월 상태의 22살 여성으로 범인에게 끝까지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살인사건이었다. 수사기관이 총동원되어 수사를 펼치기 시작한다. 피해자의 끔찍한 상태를 근거로 추측하건대 범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추정이 되었다. 편집형 정신분열증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망상, 환청, 환각 등의 증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발현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그때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때는 1월 26일 목요일 첫 번째 살인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또 다른 엽기 살인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사망 피해자 3명에 실종자 1명이 나오게 된다. 사망한 피해자 3명 모두 총에 맞아 절명하게 되는데 그중 1명은 첫 번째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끔찍하게 난자당한 상태로 발견되게 된다. 36세의 여성 이블린 미로스는 복부에 X자 형태로 자상이 있었고 그 틈으로 장기가 흘러나왔으며 이를 절단하여 가지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항문 쪽에는 다량의 정액이 검출되었으며 욕조에는 뇌조직과 배설물 그리고 피가 흥건하게 있었고 이번 역시 피를 마신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한 명의 실종된 사람은 미로스의 22개월 된 조카였는데 아이의 침대에 피가 흥건한 것으로 보아 역시 피살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범인은 몇 가지 단서를 노출시켰지만 정확하게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서는 없었기에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때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사건 발생 지역 인근에서 강아지가 총에 맞아 죽어 있었고 강아지의 장기가 꺼내져 있었다는 신고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범죄 형태가 이전 범죄와 유사성이 있었다. 그래서 형사들은 그 인근을 탐문 수색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신고가 접수되게 된다.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걔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고 꼭 뭐에 홀린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게 보이더라고요. 걔 이름은 리차드 트렌튼 체이스예요. 신고를 접수한 형사들은 그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그가 사는 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게 된다. 그는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끈질긴 잠복 근무 끝에 그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는 자기 자동차로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그때 그가 뛰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충격으로 그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박스 내용물이 쏟아졌다. 그 박스에는 피가 묻은 옷가지와 헝겊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형사들은 그가 범인임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검거하였고 그의 자동차 안에서는 피 묻은 장화와 칼이 발견되었다. 마침내 엽기적인 살인마가 체포되었는데 신문 도중 그의 여죄가 발견되었다. 1977년 12월 28일 엠브루스 그리핀이라는 마을 주민을 총으로 쏴 죽였고 마을에서 발생한 개어고양이의 절도 사건 또한 그의 짓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다량의 목줄과 끈이 발견되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개와 고양이를 훔쳐 피를 마시고 장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는 새를 잡아서 산채로 머리를 뜯어먹는 행위도 했다고 한다. 그는 왜 사람과 동물의 피를 마시고 장기를 먹는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 그는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의 피와 장기를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는 자신이 비누 접시 중독에 걸렸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비누 접시 중독에 걸리면 사람의 피가 말라서 가루가 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와 장기를 먹어야만 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범죄 대상을 어떻게 정했을까?
그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문이 잠겨 있으면 그냥 돌아 나오고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문이 잠겨 있으면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고 열려 있으면 자신을 초대한 것이라 들어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했다. 그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나 정신치료 명령을 받지 못하고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형수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1980년 크리스마스 직후 베커빌 감방에서 시체로 발견되게 되는데 감호소에서 지급한 항우울제 약들을 먹지 않고 모아놨다가 한 번에 먹고 그는 3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의 경우처럼 편집형 정신분열증은 굉장히 위험한 유형으로 표출될 수 있다. 우리는 주로 조현병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두 다 범죄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유형에서 망각, 환청, 환각 증상으로 인해 사고력을 상실하여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방화 등등의 중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얼마 전 발생한 서울용 묻지마 폭행 사건도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라고 한다. 그래서 그의 영장은 기각되었고 정신과 병동에서 정신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작년에 발생한 진주 아파트 흉기 난동 방화 사건의 피의자 역시 조현병 환자였다고 한다. 그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입구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대피를 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현병 환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듯하다.